조조는 아주 일찍부터 폐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재가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세 차례에 걸쳐 인재 모집령을 내리고 오직 재능을 보고 등용한다 는 구호를 내걸었는데, 이 파격적인 행보는 당시 사람들의 전통적인 인재 등용관을 거의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조의 오직 재능을 보고 등용한다 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서기 200년의 관도 전투는 조조에게는 패권자 지위를 확고히 다진 전투였으나 원소에게는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승패의 분수령이었습니다. 이 전투를 계기로 원소는 북방에 패권을 내주었고, 한때 허베이 지역을 휩쓸며 한때 강자로 군림했던 이 거물 군벌은 이로써 중국 역사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본래 원소는 이 전투에서 승리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으며, 나아가 중원을 차지하고 천자를 앞세워 제후들을 다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원소는 도대체 어디서 패배한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조조가 인재를 잘 기용했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보지만, 대업을 이루고자 했던 원소 역시 인재의 중요성을 모를 리 없었을 것이며, 게다가 그의 밑에는 문관과 무관이 두루 포진해 있어 인재가 넘쳐났습니다. 그렇다면 조조와 원소의 인재 기용 방식은 도대체 무엇이 달랐을까요? 인재 등용은 조조의 성공 비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진수의 삼국지에 실린 조조전의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은 요약이 있습니다. 이 요약에서 진수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째, 원소를 물리친 것은 조조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이었으며, 둘째, 조조가 왜 원소를 이길 수 있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조조가 모략에 능했고, 둘째는 조조가 인재 등용에 능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삼국지의 저자 진수가 조조의 일생을 정리한 것으로 인재 기용의 도리가 조조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소위 인재 기용의 도리란 두 가지 문제로 귀결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을 쓸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을 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음 회에서는 어떻게 쓸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원소와 조조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원소와 조조는 모두 다릅니다. 원소 역시 큰 업적을 이루려면 인재를 잘 등용해야 한다는 이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원소는 어릴 때부터 호걸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수도에 거주하면 애대 삼공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내세워 수도에서 유명한 귀족 청년이 되었고, 매일 집에서 손님을 대접하며 연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살롱을 운영하거나 파티를 여는 것이었죠. 차가 물결치고 문 앞이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이 일은 당시 당국의 주목을 끌었고, 누군가가 원소의 삼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조카는 정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관료들은 원소가 나와서 관직을 맡기를 원했으나 원소는 나가지 않고 집에서 손님들을 접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소의 삼촌에게 당신 조카는 소환에 응하지 않고 사병을 기르고 있다, 즉 정부의 채용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집에서 많은 문객을 거느리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삼촌은 원소를 찾아가 이 녀석, 이대로 가면 우리 원씨 가문이 멸문당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원소는 비로소 자제심을 되찾고 대장군 허진의 휘하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무엇을 시사할까요? 당시 모두 원소가 누구를 흉내내고 있는지 알아차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로 전국시대의 그 공자들을 흉내낸 것이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전국시대에는 4명의 대공자가 있었는데, 제국의 맹상군, 위국의 신릉군, 조국의 평원군, 초국의 춘신군입니다. 이 4 대공자는 집에서 많은 문객을 거느렸는데
원소가 배운 것은 바로 인해 대공자의 행태였습니다. 따라서 원소의 이러한 행태를 우리는 산의 행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소는 인해 명예공자를 본받았으나 겉모습만 배웠을 뿐 그 진수를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조조의 모사인 순유가 한 말이 있는데 순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소는 다문의 세력을 바탕으로 여유롭게 지혜를 꾸미며 명예를 얻었기에 능력이 부족하지만 질문을 좋아하는 사대부들이 많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사업의 성패와 흥망성쇠는 결국 평소의 인재 등용에 달려 있지만 인재를 등용하는 사람의 출발점과 경지는 각기 다릅니다. 원소 역시 인재를 등용했고 그는 가슴을 활짝 열고 천하의 영재를 받아들였습니다. 관도 전투전 원소 밑에는 모신들이 구름처럼 용사들이 비처럼 많았지만 그의 인재 등용은 단지 거칠애에 불과했고 명성만을 보고 사람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조조의 인재 등용과 원소의 인재 등용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달랐을까요? 조조의 방식은 원소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조조의 방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를 16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실에 입각하여 오직 재능을 중시하며 틀에 얽매이지 않고 오는 자를 거절하지 않는다. 즉 조조는 진심으로 많은 인재가 자신을 도와주기를 바랐으며 이러한 전제하에 조조는 5가지 관계를 적절히 처리했습니다. 조조의 인재 등용 정책 1. 명성에 걸맞은 실적을 중시했습니다. 첫 번째 관계는 바로 명성과 실력입니다. 세상에는 유명인도 있고 유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유명인과 유능한 사람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이 반드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도 반드시 명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무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재를 영입할 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유명인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유능한 사람을 원하십니까? 조조의 정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명실상부, 실위를 더 중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조조는 자신이 큰 업적을 이루려면 수많은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비교해보면 조조의 조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했고 정치적 자본도 경쟁자들에 비해 부족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소는 거대한 가문을 배경으로 삼았고 송권은 아버지와 형이 남긴 기성 기반을 물려받았으며 유비는 물론 자본이 없었지만 스스로 일권했습니다. 유황숙이라는 적어도 남들을 속일 수 있는 명함이 있었지만 조조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말하자면 내시의 손자라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동안시대가 명예를 매우 중시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무제가 유교를 제창한 이후로 한왕조는 유교 사상으로 천하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책을 읽으면 알 수 있듯이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관직에 오르신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공자는 반드시 바로 명성을 잡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에는 명성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조조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당시의 후문세족, 사회의 현인, 사회 명사들 같은 이들이 자신을 지지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니 조조는 유명인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환영하지만 조조는 마음속으로 이 유명인들이 반드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조의 태도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와서 도와주면 물론 좋고 편을 들어주어도 좋고 공범이 되어도 좋으며 정말 안 된다면 그저 곁에 있어 주기만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조조는 곁에 있어 주기만 해도 나는 받아들일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실제로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고 너희들이 진심으로 나를 지지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단지 너희가 와서 내 체면을 세워주고 공개적으로 나에게 대적하지 않는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조는 명사들을 맹신하지 않았고 허명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조조의 명언은 허명을 조차 화를 자초하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이는 조조가 실질적인 내용을 더 중시했으며 그는 매우 실용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결혼 생활도 매우 실용적이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부인은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정부인이었습니다. 정부인과 이혼한 후 조조는 첩인 변씨를 부인으로 삼았는데 바로 변부인입니다. 변부인의 출신은 좋지 않았는데 창기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창기는 주로 예능을 선보이는 것을 의미했으며 일반적으로는 기회만 팔고 육체는 팔지 않는 기녀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기회와 육체 판매 사이에 엄격한 경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출신은 당시 비천할 뿐만 아니라 천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가문과 신분을 중시하는 관습에 따르면 부인이 될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조조는 이를 개의치 않았습니다. 변씨가 매우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출신은 낮았지만 인품은 지극히 훌륭했고 처신도 매우 겸손했습니다. 그녀는 조조에게 훌륭한 아들들을 낳아주었는데 조비는 그녀가 낳은 아들이고 조식도 그녀가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조비가 태자로 책봉되자 변부인의 시종들이 농담 삼아 말했습니다. 부인, 큰아들이 태자가 되었으니 이제 잔치를 베풀어야죠. 농담이었지만 변부인은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들을 잘못 키우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인데 이미 마음속으로 만족스러워요. 감히 무슨 공로를 내세울 수 있겠어요. 조조가 전쟁을 나가면 항상 보석, 진품, 골동품, 장신구 같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오곤 했습니다. 집으로 가져온 뒤 조조는 이 물건들을 먼저 변 부인에게 맡겨 고르게 했습니다. 그녀가 부인 즉 정실 아내였기 때문이죠. 매번 변 부인은 장신구나 보석 같은 것 중에서 중간 수준의 것을 골랐습니다. 조조는 이상하게 여겨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켜보니 당신은 매번 가장 좋은 것도 가장 나쁜 것도 고르지 않고 항상 중간 정도를 고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오? 변 부인은 대답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고르는 것은 탐욕이고 가장 나쁜 것을 고르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을 고르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실속 있는 말이었기에 조조는 그녀를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조조는 그런 인물이었기에 인재를 대하는 태도 역시 명실상부하며 실리를 중시했습니다. 조조의 인재 등용 정책 두 번째, 덕재견비입니다. 조조가 다루어야 할 두 번째 관계는 덕과 재능의 관계, 즉 덕과 재의 관계였습니다. 이 문제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문제로 한 인재가 덕과 재능을 모두 갖추지 못했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가 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전통적인 견해는 우선 덕과 재능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것인데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 다 갖출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통적인 방식은 덕을 먼저 보고 재능을 나중에 보는 것이었지만 조조는 이때 정반대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세 차례에 걸쳐 인재 모집령을 내리며 오직 재능을 보고 발탁한다 하는 구호를 공개적으로 내걸었습니다. 오직 재능을 보고 발탁한다 는 무슨 뜻일까요? 바로 덕과 재능이 충돌하고 모순될 때 우선적으로 재능을 택하고 덕은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우므로 조조가 묘직 재능을 중시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전통적인 덕재견비를 따르지 않았는지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당시가 비상시국이었기 때문이며 조조는 비상시대에 비상한 일을 행하는 비상한 인물이었기에 통상적인 인재 선발 방식대로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조에게는 평안할 때는 덕행을 중시하고 일이 있을 때는 능력과 공로를 상으로 삼는다. 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천하가 태평할 때는 도덕적 기준을 앞세워 천천히 덕재겸비한 인재를 찾을 수 있지만 지금 같은 난세는 천하가 불안정한 때이며 인재가 시급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상으로 삼아야 할 것은 능력과 공로입니다. 공은 공로를, 능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중대한 시점에 우리는 반드시 공로와 능력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며 소위 말하는 도덕을 최우선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도덕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면 세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덕은 있으나 재능이 없는 경우입니다. 도덕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고 남에게 잘해주는 사람일 뿐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데려와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가능성은 완벽을 요구하며 흠을 잡는 경우입니다. 내가 간신히 인재 한 명을 발견했는데 주변에서 그가 이런저런 결점이 있다고 지적한다면 내가 글을 쓸지 말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허위 조작입니다. 한 인재가 승진 기회를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정치적 쇼나 도덕적 쇼를 벌이는 것입니다. 동한 말기가 바로 그랬습니다. 동한 말기에는 도덕적 기준을 최우선으로 삼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허위를 꾸몄습니다. 이른바 효렴을 추천했는데 아버지와 따로 살았고 수재를 추천했는데 글을 읽지 못했다. 는 말이 있듯이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동한 말기에 이러한 폐해가 있었기에 조조는 이 비상시기에 반드시 이를 바로잡아야 했고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으려면 지나칠 정도로 과감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조조는 덕재겸비라고 말할 수 없었고 반드시 오직 재능을 보고 발탁한다 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세 차례에 걸쳐 인재 모집령을 내렸으며 심지어 인재라면 비록 불임불효 다 할지라도 주저 말고 내게 추천하라 는 말까지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조조가 덕과 재능의 관계를 다룰 때 취한 방식은 덕재겸비와 오직 재능을 보고 발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소의 인재 등용 방식에 비해 조조는 인재 등용에 있어 실리를 더욱 중시했습니다. 조조는 명성이 외적인 것이고 덕도 상대적인 것임을 잘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사업 발전에 있어 재능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조조는 명성과 실체, 덕과 재능에 대한 무의미한 구분과 논쟁에 얽매이지 않고 인재 등용의 방향을 단호히 오직 재능을 중시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누구나 결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소한 탐욕에 버릇이 있거나 입장이 확고하지 않은 인재를 마주했을 때 조조는 어떻게 했을까요? 조조의 인사정책 세 번째, 청렴한 관리를 중용하고 사소한 부정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세 번째 문제, 즉 청렴과 부패의 관계가 제기됩니다. 조조의 방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청렴한 관리를 중용하고 사소한 부정을 눈감아 주는 것이었습니다. 조조는 오직 재능을 보고 등용한다 는 주장을 내세웠지만 도덕성을 무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조조 역시 도덕성을 중시하는 인물이었으며 덕과 재능을 겸비한 인재를 원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최연, 다른 한 사람은 모제입니다. 이 두 사람은 바로 덕과 재능을 겸비한 인물들로 최연과 모제의 도덕적 품격은 그토록 고상하여 조조 본인조차 매우 존경하고 심지어 경외할 정도였습니다. 조조는 모제를 존경했고 최연을 존경하면서 어려워했습니다. 조조는 최연을 만날 때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조는 그들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까요?
관리를 선발하고 중용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소한 이득을 챙기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조조에게는 정배라는 고향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소한 이득을 챙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가 관직에 있을 때 한 번은 소떼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는 집에 있는 마른 소를 데리고 나와 국가의 소떼에서 가장 살찐 소를 골라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이런 짓을 하다 결국 고발당해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조조가 길에서 그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조조가 그의 자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문우여, 내 권패는 어디로 갔느냐? 정배가 말하길, 아이고, 제 관이는 큰 빵으로 바꿔 먹었답니다. 그러자 조조는 뒤를 돌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길, 모제가 여러 번 정배를 엄벌하라고 했지만 나는 그만두자고 했다. 정배는 쥐도 잡고 훔쳐먹는 것도 좋아하는 고양이 같은 사람이라 그를 남겨두면 쓸모가 있다. 이것이 아마도 중국 최초의 고양이론일 것입니다. 그는 도둑질을 하든 안 하든 쥐를 잡는 고양이는 좋은 고양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조조는 바로 그런 태도를 지녔기에 그의 처사는 청렴한 관리를 중용하고 사소한 탐욕은 눈 감아준다 라고 불렸습니다. 조조의 인사정책 네 번째, 항복자와 반역자를 포용하고 과거의 원한을 모두 푸는 것입니다. 이른바 항복이란 조조에게 투항한 사람을, 반역이란 조조를 배신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조조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항복과 반역을 받아들이고 과거의 원한을 모두 풀었습니다. 심지어 여포조차도 조조는 원래 항복시키려 했습니다. 조조가 여포를 무찌르고 패배시켰을 때 백물루 아래에서 여포가 묶인 채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여포는 포로가 되었음에도 기세가 꺾이지 않았고 밧줄에 묶인 채 멀리서부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조공이시여, 축하드립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천하가 안정되었습니다. 조조가 무슨 말이요? 라고 묻자 여포가 대답했습니다. 조공이시여, 당신이 가장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존재가 바로 저 여포가 아니었습니까? 이제 여포가 당신께 항복하려 합니다. 제가 기병을 이끌고 공께서 보병을 이끈다면 이 천하에 해결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하가 우리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조가 아직 반응하기도 전에 여포는 조조 옆에 앉아있는 유비를 한눈에 보고는 말했습니다. 현덕공이시여, 당신은 상석의 귀빈이시고 저는 감옥에 갇힌 죄수입니다. 이 밧줄이 저를 이렇게 꽉 묶고 있는데 제게 한마디라도 해주실 수는 없습니까? 조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호랑이를 묶을 때는 꽉 묶어야지. 그리고는 곧바로 손을 휘저으며 풀 거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유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공, 여포가 정원과 동탁을 어떻게 모셨는지 보신 적 없습니까? 조조가 생각해보니 맞네. 이 여포는 누구에게 투항하든 그 사람을 죽여버리곤 했습니다. 원래 정원에게 투항했다가 정원을 죽이고 동탁에게 투항했고 동탁을 죽인 뒤에는 다시 나에게 투항했으니 이건 안 되겠다. 여포를 죽여라. 사실 유비의 이 말이 없었다면 조조는 어쩌면 정말로 여포를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조조의 많은 인재들, 모사들이든 장수들이든 모두 적진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적을 포섭하고 반역자를 받아들였는데 이는 자신에게 투항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배신한 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조조 밑에 비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비천의 가족은 장묘에게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장묘는 원래 조조와 한편이었으나 나중에 등을 돌렸고 비천의 가족은 모두 장묘의 손에 있었기에 비천은 조조 밑에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조조가 비천에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어머니와 아내, 자녀들이 모두 장묘에게 있으니
차라리 장묘에게로 가는 게 좋겠구나. 비천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비천은 결코 명공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조조도 매우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지만 뒤돌아서자마자 비천은 도망쳐 버렸습니다. 도망친 후 결국 조조가 장묘와 싸워 그를 무찔렀고 비천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모두들 비천이 이제 망할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조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효도를 다하는 사람이 어떻게 충성을 다하지 않겠는가? 그가 효자라면 분명 충신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비천을 죽이지 않고 관직에 임명했는데 어떤 관직이었을까요? 공자의 고향인 노나라로 보내 재상을 맡게 했습니다. 효자니까 말입니다. 조조의 인재 등용 방식은 유연하고 다채로웠습니다. 그는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조 밑에서는 온갖 인재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고, 이는 인재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재도 쓰고 저런 인재도 쓴다면 조조는 그저 누구에게나 잘해주는 사람이 되어 버리지 않을까요? 형형색색의 인재들을 마주한 조조는 인재 등용의 균형을 어떻게 잡았을까요? 조조의 인재 등용 비결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조조의 인재 등용 정책 5번째. 큰 것은 잡고 작은 것은 놓아주고 사소한 일에 구애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크고 작은 것이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큰 덕과 사소한 예절입니다. 그렇다면 조조의 방식은 무엇이었을까요? 큰 것은 잡고 작은 것은 놓아주고 사소한 일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무님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유표의 부하로 유표가 그를 북방에 주둔시켰습니다. 유표가 죽은 후 유표의 아들 유총이 뒤를 이었는데 이때는 적벽대전 이전이었고 조조가 남하하자 유총은 곧바로 조조에게 항복하고 무님에게 우리도 함께 조조에게 항복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무님은 조조를 찾아가지 않고 계속 지켰으며 조조가 남하하여 한수를 건너고 나서야 비로소 조조를 찾아갔습니다. 이때 조조는 반농담조로 말했습니다. 무님 형, 왜 이렇게 늦게 오셨소? 무님은 매우 엄숙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조공이시여, 저는 원래 유경주는 유표를 가리킵니다. 유경주를 모시고 국가에 충성하던 자입니다.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해 매우 부끄럽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저 제 지역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는 지하의 고인즉 유표에게도 그가 저에게 맡긴 고아즉 유총에게도 부끄럽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오늘 이 지경에 이르러 당신을 뵙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찌 마음에 여유가 있겠으며 또 어찌 얼굴을 들고 일찍 당신을 뵙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통곡했습니다. 조조는 이 말을 듣고 경의를 느끼며 함께 눈물을 흘렸고 이어서 무님아, 너는 참으로 충신이로구나. 내가 강하태수를 맡아주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무님은 강하태수직에서 수십 년간 재임했습니다. 물론 그의 자귀는 관내후에서 정후, 향후, 현후로 차츰 승진해 갔지만 계속해서 강하태수로 재직하며 조조를 대신해 이웃충지를 지켰고 관우와 송권을 물리쳤습니다. 그렇다면 조조가 무님을 높이 평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큰 절제, 즉 충성심입니다. 충성심은 가장 큰 덕목이므로 조조가 도덕을 중시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절제 문제에 대해서는 조조는 눈 감아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조조의 부하 중에는 곽가라는 매우 중요한 모사가 있었는데 곽가는 행동이 다소 단정하지 못했고 여러 차례 규율 감찰을 담당하던 진군이라는 관리에게 공개적으로 질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태도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여전히 그를 신뢰했지만 동시에 조조는 진군을 포상했습니다. 즉,
조조는 곽가를 징계하거나 간섭하지 않았고 곽가를 질책하지도 않았으며 곽가에게 차생활의 품행불검이라는 결점을 고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동시에 그는 진군에게 내가 한 일은 옳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것은 잡고 작은 것은 놓는다는 것입니다. 조조는 한 가지 사실을 매우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도덕의 최저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도덕의 최저선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조정은 온통 소인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조가 진군을 칭찬하고 인정했던 이유입니다. 즉, 진군이 도덕의 최저선을 지켰고 품행이 바르지 않고 행동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을 비판한 것은 옳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조는 또 다른 이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소한 일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으며 누구에게나 단점과 실수, 결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조의 이러한 처사는 타협도, 균형 잡기도, 양쪽을 똑같이 꾸짖는 것도 아니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소위 중용의 도가 아니라 중용의 정수를 얻은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중용의 정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경과 권을 말합니다. 즉, 어떤 것은 원칙에 따르고 어떤 것은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해야 하며 딱 한 가지 원칙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조의 5가지 관계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이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조조의 넉넉한 포용력입니다. 사실 조조의 인재 등용술이든 인재 활용의 도리든 궁극적으로는 2글자로 요약됩니다. 바로 바다와 같은 포용입니다. 조조는 바로 이런 바다처럼 넓은 포용력을 지녔습니다. 군주도 쓰고 수인도 씁니다. 무엇을 쓰냐 하면 그들의 장점을 씁니다. 대덕에 어긋나지 않고 대절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생활태도 문제나 행동 방식 문제, 언행 문제 등은 눈 감아주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이 100명 모이면 제각기 다른 모습인데 도대체 어디에 한 가지 색깔로 통일된 집단이 있겠습니까?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 수 없고 사람이 너무 까다로우면 다루는 이가 없습니다. 뾰족한 것은 쉽게 부러지고 뛰어난 자는 쉽게 더러워집니다. 자신을 너무 순수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특히 대업을 이루려는 사람이라면 결코 일방성만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조의 이러한 포용력과 태도 덕분에 그는 수많은 인재를 영입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조조가 사망하기 전까지 그의 핵심 참모, 중요 참모, 일반 참모를 합쳐 총 102명이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초기 우위는 순유, 송금, 곽가, 가욱, 정영으로 이른바 5대 참모라 불렀습니다. 살펴보면 이 5명의 참모들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조조를 찾아간 사람들이며 그중 4명은 적진에서 조조에게 투항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가우가 투항할 때는 장수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이 조조의 곁으로 온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곽가가 원소를 떠날 때 원소 곁에 모사들에게 한 말이 있는데 그가 왜 원소를 떠나 조조에게 투신하는지 그 이유를 밝힌 것입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데 과연 곽가는 원소의 모사들에게 무엇을 말했을까요? 그의 말에는 어떤 숨은 뜻이 담겨 있었을까요?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